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처럼 점심을 안 먹고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을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린 거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유튜브에도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책을 보여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책을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강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두세 번씩 이렇게 더 읽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인문학 서적에서 3과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3과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의 3장. 3장은 이제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제사 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은 한 챕터는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잘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제사 하, 대량 생산 시대에 반복되는 자본주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자본주의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1장에서의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형성되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이 장에서는 자본주의가 풍요 속에서도 갑자기 위기를 맞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다가 또다시 문제를 발생하는 모습들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루었던 몇몇 중요한 거시경제 철학과 사상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대공황 이후, 우리가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한국의 IMF 유한위기, 1998년 우리 IMF 유한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등을 살펴본다면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향후에 그려질 그림에 대하여 윤곽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한편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분명 모순도 많고 간혹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치유 능력도 상당하며 앞으로 캄캄한 위기에서도 어떻게든 빛을 찾아내는 생존력 또한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모순도 많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빛을 찾아내는 생존 능력도 강하다.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굴곡을 보이면서도 의외로 꾸준히 전 세계 기업들과 가게들의 부는 성장하였다. 바로 지금은 네, 바로 Hi everybody. Hi, how are you?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코리안 랭귀지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I'm reading the book. So I cannot talk about you. Please. 네, thank you.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의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자연치유력과 생존력을 믿는다면 보다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장 2차 산업혁명이 이끈 벨 에포크와 위대한 개츠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벨 에포크 또 개츠비를 알고 계시다면 2차 산업혁명을 이끈 분이래요. 자, 2차 산업혁명의 아름다운 시절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2차 산업혁명의 아름다운 시절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곧이어 유럽에서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끝나면서 이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40년이 넘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유럽은 비스마르크와 현명한 외교력으로 오랜만에 오랜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데 세계 열강들은 이 평화의 시기를 이용 산업혁명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 이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40년 동안의 세계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그 세계 평화 지속되는 순간 그 시간에 많은 나라들이 산업혁명을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2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2차 산업혁명은 남북전쟁과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승자인 미국 북부의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나라는 영국이 이미 이루어놓은 1차 산업혁명의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여 기초도약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더 새롭고 더 발전한 기계들을 개발한 경쟁력 여력이 높아졌다. 독일에서는 프랑스로부터 받은 전쟁 배상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텍사스 지역, 서부 지역 등으로 영토를 넓히고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며 경제력을 키우는 중이었다. 증기기관, 방직기, 석탄, 철도, 소비재 산업 등이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용어라면 전기, 석유, 라디오, 전화, 영화, 자동차, 인쇄기, 중화학공업, 컨베이어 시스템 등이 2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 1847년에서 1931년까지 헨리 포드 자동차 아시죠? 1863년에서 1947년 테슬라 이 테슬라가 지금 현재 테슬라 말고요. 사람 이름이죠. 1856년에서 1943년 독일의 루돌프 디젤 이분도 사람이네요. 1858년에서 1913년 등의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수많은 발명품들과 기술 혁신은 새로운 효용의 상품을 만들고 수많은 상품들의 생산 비용을 낮추어 좀 보이지 않는 손. 지금 이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대량 생산의 시기를 맞아 과거 상품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사라져 소비와 거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탄생하여 고전학파를 계승한다. 네, 이 점심시간에 또 책을 보지도 않고 또 책을 텍스트를 보지 않으면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1차 산업혁명 때와는 달리 2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마침내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이제 중산층이 시작되는데요. 형성되기 시작했고 180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공장법 또는 노동 관련 법들이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었고 노동조합의 개념도 생겨나고 있었다. 화학비료의 발명으로 식량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재의 대량 생산으로 노동자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상품들이 소유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생산품들, 이런 어떤 상품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유럽을 벨 에포크, 좋은 시절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벨 에포크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프랑스어네요.
벨에포크 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긴 평화의 시대는 독일 비스마르크 제상의 교묘한 외교력과 강력한 정치력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네,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제3장의 2차 산업혁명이 이끈 벨 에포크와 위대한 개츠비 시대. 이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이 대량 생산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다. 대량 생산이 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좋은 시절을 산업혁명을 이룬 세계 열강들만을 위한 축제였으며 산업화를 거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은 산업화된 열강들의 먹잇감이 된 불행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또 많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량 생산으로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점령되었고,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이 뒤이어 식민지를 쟁탈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이후의 산업화로 벨 에포크를 누렸던 열강을 포함되었지만, 구한말, 우리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그 희생양이 되었다. 1910년에 경술국치 아시죠? 역사적으로. 또 거대한 청나라도 일본 1894년에서 1895년 청일전쟁으로 유린당했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한 풍부한 상품의 대량 생산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면서도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갈등을 잉태하고 있으며 향후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단초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대량 생산으로 상품이 넘쳐났지만 이를 소비할 수요처는 생산과 비례하여 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 보호무역, 식민지 쟁탈 등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요처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인도 등의 해외 식민지의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한 영국. 간디가 항상 물레를 옆에 두고 있었던 이유가 영국의 면직물을 수입해야 했던 까닭에 인도의 면직물 사람이 피폐해졌기 때문이었다. 또 영토가 계속 확장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던 미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일찍이 식민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바람에 발달한 과학기술로 생산된 상품들의 양에 비해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의 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독일은 이 문제를 무역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다른 열강들의 보호무역주의, 독점주의 등으로 점차 갈등이 커져갔다. 1888년 약관의 나이로 황제가 된 비헬름 2세는 과잉 생산의 문제를 식민지 정치와 동구권 및 아랍권으로 영토를 확대 해결하려는 욕구를 가졌다. 그는 주기 때부터 비스마르크와 그의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마뜩잖게 여겨 그를 1980년대에 해임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유럽에 점점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많은 열강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결국 벨 에포크 시대와 평화를 깨뜨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이 된다. 네, 이게 무역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군요.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어진 백조의 성, 광인의 대박 투자했나? 네, 이 박스는 읽지 않겠습니다.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다. 두 번째 소제목인데요.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지던 유럽 경제와는 달리 군수물자 등으로 계속 호황을 누렸던 미국은 1917년 마침내 연합군의 편에 서서 전쟁을 참여한다. 당시 일순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민주주의 국가로 뭉친 연합군 국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컸지만, 당시 경제사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시 연합군 국가들에게 막대한 군비를 빌려준 JP 모건 등 금융계로부터의 압력이 컸기 때문이라는 썰이 우세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후광 효과를 입어 번영의 시대를 더욱 오래 구가한 미국의 분위기는 1925년 출간된 스콧 피츠제럴드의 명작 위대한 개츠비의 분위기에서 잘 느낄 수 있다. 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 전후의 뉴욕 지역인데, 여기에 그려낸 대저택, 고급 자동차, 파티, 불륜 등 당시에 흥청망청하는 모습과 마지막에 급격한 몰락은 마치 아슬아슬한 호황기를 겪다 마침내 대공황에 들어서는 미국의 당시 경제사를 보는 듯하다. 때문에 흑자는 미국의 산업화 이후 대공황 전까지의 오랜 황금기를 위대한 개츠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용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에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은 공룡 기업들의 등장이었다. 록펠러는 석유산업, 카네기는 철강산업, 벤더빌트는 철도산업을, JP모건은 금융업을, 그리고 포드와 GM은 자동차 산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네, 독점 사업. 록펠러는 석유, 카네기는 철강, 벤더빌트는 철도, JP모건은 금융, JP모건 지금도 아시죠? 또 포드와 GM은 자동차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등 개혁 성향을 지닌 대통령들이 독점과 철폐를 위해 노력했지만 크게 실용성 있는 성과는 없었던 듯하다. 일찍부터 아담 스미스는 독과점이 보이지 않는 손의 암적 존재라고 하지 않았던가. 아담 스미스는 독과점이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대 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는 위대한 개츠비의 노란색 롤스로이스처럼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였다. 네, 아마 개츠비라는 소설에 노란색 롤스로이스를 몰고 아마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차 산업혁명의 유산 벨 에포크 시대의 문화. 좀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후 평화와 경제력의 조합으로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는 패션, 예술, 유흥, 철학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1차 세계대전 발달 전의 시기를 벨 에포크 시대라 부른다. 네. 제가 경제학이나 어떤 철학을 또는 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벨 에포크라는 말도 사실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몰랐지만 이 책에서 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술의 경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네, 세잔, 르누아르, 드가, 쉐라, 고갱, 고흐 등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의 흐름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직후부터 생겨났다. 19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며 벨 에포크 시대를 대표했다. 뒤이어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 에곤 슐레, 크림트, 뭉크의 표현주의도 이 시대에 탄생하며 회화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드뷔시, 라벨 이 대표하는 인상주의 음악과 바그너,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가 성행했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나 모리스 르블랑의 아르센 류팽 시리즈는 벨 에포크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요즘은 이제 또 웹툰이 유행하잖아요. 그 웹툰이나 만화의 제목에서 나오는 이런 제목들이 벨 에포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었네요. 특히 리팽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관습에 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이나 가볍고 밝은 낙천적인 모습은 실로 당시 벨 에포크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 프랑스임을 느끼게 한다. 1889년에 에펠탑이 완성되었고 카바레 물랑루즈도 오픈되었다. 화려한 플랫당 백화점과 라파에트 백화점이 이 시절에 개축되거나 새로 지어진다. 쿠베르탱 남작은 1892년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정신을 주창했고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다. 패션 분야에서는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출연하며 활약하기 시작했던 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샤넬 여사가 파리에서 자신의 첫 가게를 연 해는 1909년이었다. 한 잔의 다즐링 홍차와 함께 드뷔시의 음악을 들으면서 오네나 엘곤 슐레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리팽 시리즈를 읽으면서 한 번쯤 벨 에포크의 정취를 흠뻑 빠져보자. 네, 저는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도 줄여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는 것을 틱톡 라이브에서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어야지 더 편한데 제가 지금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좀 다음에 제가 이 영상 전문가나 틱톡 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읽는 책을 보여주면서 읽을 것인지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대공황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상은 껍데기야.
영화 위대한 개츠비 중에서 네, 이제 소설이 영화가 되어서 나왔네요. 대공황 발생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은 마르크스의 예측에 상당히 일치한다. 19세기 후반기부터 전기와 석유를 이용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으로 수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에디슨의 백일 전구 개발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얼마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나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1903년부터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 일반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1911년에는 메이텍사의 전기 세탁기가 지휘사에서는 가정용 냉장고가 최초로 출시된다. 네, 1911년대 가정용 냉장고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초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고가의 라디오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네, 1920년대에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틱톡 라이브는 2022년대에 했으니까 약 한 100년 100년 후에 틱톡 라이브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틱톡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죠. 대공황의 원인이 상품의 홍수임을 추리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은 할부 판매이다. 1920년대의 위대한 개츠비 시절에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할부 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한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을 소비자들의 충분히 소비할 여력이 없자 자동차와 고가의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할부 판매가 저하된 구매력의 산소호흡기의 역할을 하였다. GM 자동차는 1919년 GMAG라는 금융회사를 차린 후 할부 판매를 통해 급성장할 수 있었다. 참고로 세계 최초의 가정용품 할부 판매는 1856년에 그 유명한 싱어 재봉틀이 효시였다고 한다. 1856년에 CO 처음 할부 판매가 됐고 GE는 1919년 1919년이면 우리나라가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 구매한 것은 할부 판매 상품만이 아니었다.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었고 대출한 돈으로 그들은 활황이었던 부동산과 주식을 구매하여 이를 시장의 거품 가격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1920년의 말경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화려한 날들이 지속될 것으로 여겼다. 주식시장은 연일 화랑이었고 미국 가구의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주식 대폭락과 불과 한 달 전인 1929년 9월 예일대학교의 스타 교수이자 계량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어빙 피셔 1867년에서 1947년까지 사셨던 어빙 피셔가 주가는 고원에 올라와 있어 골짜기 같은 하락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인 데이지를 믿으며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던 개츠비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 여기며 희망에 부풀었다. 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만 믿고 산다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네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뿐이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뿐이었다. 1933년 제32대 대통령이 취임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연설문 중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이후 1933년까지 깊은 수렁 속으로 헤매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노동자의 약 30%가 실업자가 되었고 살아남은 일자리의 질도 현저히 떨어져 중산층이 사라지게 되었다. US은행 등 과도한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유행처럼 번진 뱅크런은 1년간 1000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의 은행들을 문 닫게 하였다. 1년간 1000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는 1933년 구세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제32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은 마르크스가 일찍이 예언했던 자본주의의 침몰 모습 그대로였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1906년에서 1999년까지 아주 오래전 얼마 전까지 사셨네요. 그의 저서에서 호황기에서 대공황의 나락으로 떨어진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캐딜락을 타고 월스트리트를 누비던 12만 3,884명의 투자자들은 이제 걸어 다녀야 했다. 더 이상 애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17만 3,397명의 유부남들은
조강지처들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여 했기에 1억 1,183만 5,248개의 5센트 동전을 새로 찍어내야 했다. 루즈벨트는 대선 당시 대공황 발발 이전의 9년간, 즉 위대한 개츠비 시대의 절정기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주식 세계에 미쳐있던 신규류의 세월이라고 규정하였고, 대공황 발발 이후 3년간을 식량 배급줄 안에서의 재앙과 절망의 시간으로 표현하였다. 취임 기간 동안 그는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혁명적인 정책들을 쏟아냈다. 바로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모든 정책들의 목표는 중산층, 즉 서민 살리기에 있었다. 공공사업 확대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구제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와그너법과 각종 복지법을 제정했다. 그 다음에 실보험과 노령연금, 장애인보험, 하루 8시간 표준 노동시간, 시간 외 근무시간, 최저임금 등의 노동복지 개념들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복지 이런 것들이 루즈벨트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세워 서민들의 예금을 보장해주어 은행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대신 일반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키기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덕분에 당시 은행을 통해 돈이 놀기 시작했다. 루즈벨트의 정책들은 케인즈가 주장해오던 경제이론을 그대로 현실화하는 모습이었다. 확장적인 경제 정책들은 노동자들의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데 집중했던 정책들은 유효 수요를 높여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제대로 된 처방책인 뉴딜 정책으로 미국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인다. 망해가던 독일은 히틀러 집권 후 어떻게 경제강국, 군사대국이 되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나. 네, 이제 또 소제목,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 독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발 대공황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의 부담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미국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던 독일이 문제였다. 대공황 반발로 미국의 코가 석자가 되자 지원이 중단되었고 독일의 실업률은 40%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1933년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이기도 하다. 전쟁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독일을 집권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쯤 되면 한 번쯤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패전 후 그렇게 어렵던 경제 속에서 거기다 악독한 히틀러가 집권한 상황에서 어떻게 독일은 몇 년 만에 세계의 많은 강국들과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를 갖출 수 있었을까? 집권 후 히틀러의 경제 정책은 놀랍게도 루즈벨트의 것과 닮았었다. 루즈벨트의 정책이 뉴딜, 제1차 뉴딜, 제2차 뉴딜 등이라면 히틀러의 경제 정책은 뉴플랜, 제1차 경제계획, 제2차 경제계획 등이었는데 그 규모나 과감성 면에서는 뉴플랜이 뉴딜을 훨씬 앞섰다. 먼저 대규모 공채를 발행하여 엄청난 규모의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도시 재정비 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다. 아우토반 건설에 드는 비용의 거의 절반이 노동자 임금으로 지불되었으니 이 공사는 가히 유효 수요 창출의 화수분이 되었다.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국민차, 폭스바겐을 공급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세금을 감세하는 등 서민들의 복지에 힘쓴 것도 유효하게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독일이 망하면 전쟁 배상금 등을 못 받는 영국과 프랑스도 망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망하면 이들의 국채를 잔뜩 쥐고 있는 미국도 망한다는 논리로 열강들의 지원도 다시 끌어내었다. 결정적인 원인은 심리전이었다. 선전과 선동에 능한 나치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등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국민들의 심리적인 자신감은 경제 효과를 배가시켰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1938년에는 이미 거의 완전 고용에 이르는 등 세계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 사실상 케인즈의 주장들이 옳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증명한 국가가 되었다. 네, 케인즈의 뉴딜 정책, 케인즈의 경제 원리를 뉴딜 정책으로 루즈벨트가 먼저 적용했다면 그것을 독일의 나치당인 히틀러가 두 번째 뉴플랜이라는 것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케인즈의 주장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 계획의 모토는 독일만을 위한 자급자족 경제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철광석 매장량을 가진 알자스 로렌 지역, 유전을 보유한 폴란드 등 더 많은 영토가 필요하였다. 전쟁을 준비하던 히틀러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유대인들을 억압하여 재산을 환수하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독일 경제 부흥의 주의자였던 샤하트 재정장관을 군사비 지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임하는 등 실정을 저지르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네, 결국은 알자스 로렌 지역 유전, 알자스 로렌 지역의 유전이 폴란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자스 로렌, 독일에 의해서는 엄청난 철광석 매장량을 가진 철광석 매장량을 지닌 알자스 로렌 지역, 또 유전을 보유한 폴란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1939년에서 1945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3장의 큰 제목, 케인즈가 수정한 자본주의 황금기를 누리다. 네, 케인즈가 수정한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누리다. 미국과 달리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다. 미국과 달러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수혜를 입어 강국으로 올라섰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다. 전쟁 초기 군수산업으로 경쟁은 부흥했고 뒤늦게 뛰어든 전쟁에서는 큰 경제적 손실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승전국이 되었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의 브렌트 우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브렌튼 우주 체계가 도입되었다. 풍부한 금을 소유한 미국의 달러는 금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고 자칫 망가질 수 있었던 서구권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미국으로부터 경쟁력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 결과 관련된 각국의 통화도 환율 변동 우려 없이 마음껏 무역이나 자금 결제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 달러는 고정환율 체계가 된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전 세계의 70%에 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미국의 금 보유량이 1930년대, 19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금 보유량의 70%를 전 세계의 보유량의 70%를 미국이 보유했다고 합니다. 브렌튼 우주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과 이를 토대로 한 나라들을 대한 어느 정도 미국의 희생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한편 이 회의는 향후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두 기관을 발족시키는데 그것이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1997년, 98년에 맞이했던 IMF, 또 세계은행 IBRI 지금 세계은행을 통해서 원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쟁의 수혜로 소득이 높아져 있던 미국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 상당한 소비 지출을 하며 각국의 상품 소비처가 되어졌다. 1947년에 발표된 마셜 플랜 이후 1947년 발표된 마셜 플랜 이후 미국은 서구 우방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며 명실상부한 세계의 맏형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록 소련과 체제 갈등으로 마찰적인 부분, 한국전쟁 등이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와 연동된 세계 경제는 꽤 장기적인 황금기를 맞는다. 참고로 브렌트 우주 체계의 준비 과정에서 가상통화인 방코르를 세계 공통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케인즈의 안과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미국 재무부 관료 화이트의 안이 충돌하여 논쟁되다 결국 화이트의 안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결국 본위제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세계 경제는 불안한 등락을 지속한다.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약해져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미국의 경쟁력이 언제나 약해질 수 있으므로 보다 더 강력한 세계 통용 가상화폐를 만들자고
케인즈의 해안에 감탄을 따릅니다. 가상화폐를 처음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케인즈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화폐, 이거 동일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1971년 리처드 닉슨이 우리 모두는 케인주의자입니다 라고 했네요. 2차 세계대전 전후 이후부터 세계 경제 황금기의 이론적 배경은 케인즈주의 경제학이었다. 외람에서 무덤까지란 구호로 대표되는 여러 복지 제도들이 확대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이 크게 보장되는 등 각 나라별로 자본주의 체계를 기본으로 사회주의식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였다. 일본, 한국, 프랑스 등은 루즈벨트의 뉴딜, 히틀러의 뉴플랜,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경제개발 계획 등을 통해 경제부양을 성공하기도 하였다. 네, 한국은 뉴딜, 뉴플랜,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것을 예, 지금 현재는 책 읽어주는 방송입니다. 제가 정체성을 좀 놓치고 있네요. 네, 점심시간에 잠시 저는 책 읽어주는 방송이니까요. 경기가 화랑일 때 세금으로 비축해둔 돈으로 경기가 불황기를 보일 때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쳐 불황을 없애는 케인즈식 처방은 상당히 오랜 시간 잘 운영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호황을 이끌고 서민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정부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높은 세율의 세금으로 대주어야 하는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들의 불만은 꽤 높았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호황기의 혜택을 일본과 한국도 얻게 된다. 일본은 패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입은 엄청난 경제적 수혜와 미국의 큰 소비력을 이용한 상품 수출 등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다. 한국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등 케인즈식 경제부흥 노력과 IMF 유한위기 이후 수출 주도 산업의 활성화로 빠른 속도의 경쟁력을 이룩한다. 케인즈주의의 영향력은 1971년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발언에서도 잘할 수 있다.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 뒤 자신은 케인즈주의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이다라는 어록으로 남아있다. 케인즈주의와 적자 재정 정책의 반대로 높았던 공화당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었고, 그 정도로 케인즈주의 정치 이념이나 경제 사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다. 케인즈에 져서 일반 이론이 정말로 이제는 일반적인 이론이 된 것이다. 운칠 기삼, 케인주의지 경제정책의 우수 사례 새마을운동.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 나라를 혼자서 17년간이나 통치했던 독재자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보수 세력이 우상이 되고 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후이진국이었던 한국을 눈부신 양적 경제성장을 통해 강력한 개발도상국으로 만든 치적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의 경제정책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 해도 미국의 경제지원, 우수한 한국 노동자들의 큰 희생 등으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어차피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라는 치적조차도 당시 야당의 리더였던 김대중 씨가 주장했던 동서횡단도로 건설을 실행했다면 더 큰 경제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 경제사에 존재하는 새마을운동을 빼고 케인즈주의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새마을운동은 1971년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농촌 근대화 운동이었다. 정부의 지원과 농촌의 유효 노동력이 결합하여 마을마다 포장도로, 다리 등 인프라를 구축되었고 초가집이 사라지는 등 농촌 생활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었다. 물론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부족하고 경기가 부진할 때 정부의 재정을 대거 투입하여 소외된 지역의 복지와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은 케인주의자의 입장에서 박수를 쳐줄 만하다. 새마을운동의 배경을 살펴보면 세웅지마 같은 운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공급 과잉으로 수출과 내부 부진으로 시멘트 생산업체들의 시멘트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다. 도산위기에 빠진 시멘트 업체의 요청에 정부는 1천만 포대 이상의 시멘트를 구입하여 1970년 겨울 전국 농촌마을에 시멘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972년에는 더 많은 시멘트와 함께 당시 공급 과잉이었던 철근도 나눠주었다. 이런 무상 자재를 제공하여 마을마다 여러가지 재생산업을 하도록 유도했던 것이 새마을운동의 시점이 되었던 것이다.
타이밍도 절묘했다. 1974년 오일 쇼크가 일어나 물가가 폭등하기 전 저렴한 기름값으로 생산된 자재들을 이용하여 많은 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15운동 등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자유주의의 경제 이론과 거리가 멀며 오히려 강력한 정부 주도 계획 경제가 중심이 되어 사유주의 경제 이론 또는 케인주의의 경제 이론과 가까운 정책들이 크게 펼쳐지며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다. 네,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정체성이 그냥 없는 이런 방송, 책만 읽어주는 방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3장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제사 하, 대량 생산 시대에 반복되는 자본주의 위기와 극복. 3장에 이제 또 소제목 오일 쇼크가 유발한 케인즈주의의 충격입니다. 오랜 무역 수지 적자, 베트콩의 항전으로 미국에서 금이 빠져나가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좋았지만 미국 달러가 중심이 되는 브렌트 우주 체계에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서방 원조, 오랜 무역 수지 적자, 결정적으로 1964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오랜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이 크게 줄기 시작했다. 유치된 금이 다른 서방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며 미국이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기에 가능했던 브렌트 우주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미국은 금 보유량의 상황을 반영하여 달러에 대한 각국의 통화 가치를 절상하고자 요구했으나 유럽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닉슨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던 1971년에 달러의 금 본위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빠른 속도로 환율 체제가 고정 환율에서 변동 환율로 바뀌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하지만 필자의 경우 환율 체계의 변화, 체계가 큰 문제가 되었거나 그 문제에 큰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정 환율 제도는 어차피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변동환율 제도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였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유지되던 체계가 한순간에 바뀌어 불안감이 조성되었을 때 어떤 불행한 이벤트가 발행하면 그 파급 효과는 클 수 있다.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은 평소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옷을 벗고 있을 때도 강도가 침입하면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금 본위제가 폐기된 후 오래지 않아 오일 쇼크라는 강도가 침입하였다.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없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 지금 대공황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마을운동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오일 쇼크 부부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1974년 오일 쇼크가 시작되었다. 오일 쇼크는 10월 6일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의 연장선이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랍 국가들이 석유 수출국 기구는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원유 감산에 들어가며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석유 가격은 1년 만에 4배가량 폭증하였다. 석유 가격의 상승은 산업화가 진행된 나라들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미 고찰된 것처럼 생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학적으로 아랍권의 담합으로 인한 오일 쇼크는 일종의 전쟁이나 전쟁 재해 같은 특수한 외부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일반적인 경제 해법으로 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케인즈식 해법도 통하지 않았다. 물가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경기는 어떤 부양책을 써도 쉽게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부분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수요 감소로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불경기일 때에는 물가 우려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오일 쇼크로 물가가 급등하자 이야기는 달라졌다. 이번 보이지 않는 손의 오작동 요인은 수요 부족에 더해진 물가 요인이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을 투입하니 물가가 더 올랐으며 오른 물가는 다시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하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런 거군요.
이 오일 쇼크는 꽤 오랜 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니다. 어느 정도 위기가 진정되려는 1978년부터는 이런 이슬람 혁명, 이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황금기는 어떻게 케인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막을 내린다. 아쉬운 점은 당시 경제 정책가들이 일반 이론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이해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오일 쇼크 시기의 불황의 원인은 유효 수요 부족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 등이 약 10년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인 확대로 유효 수요를 높이려는 단순한 처방만을 반복했고 재정 확대를 위해 중산층의 세금까지 높였다. 중산층들은 높아진 물가와 세금의 이중구에 처해서 소비력을 잃었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황금기의 영광을 다시 찾지 못하고 되었다. 다시 주류가 된 자유시장주의 줄어드는 중산층, 다시 주류가 된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줄어가는 중산층, 신자유주의의 부활. 거의 10년간 이어진 오일 쇼크의 여파로 황금기는 막을 내리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해 억울한 책임을 지며 케인즈주의에 또한 막을 내린다. 마침내 보수주의 정치인으로서 1979년 영국의 수상으로 임명된 마가렛 대처와 1986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의 등장과 함께 밀턴 프리드만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유시장주의 경제는 곧 재정 지출의 축소와 작은 정부를 뜻한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신자유주의자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 없이 입을 다물었다. 부자 감소와 군사비 지출 확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고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취임 당시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미국을 불과 4년이 지난 1985년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다. 이게 좋은 기적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한편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FRB에서는 2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이 금리는 달러의 강세를 의미했다. 상당한 달러의 강세는 결국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바꿔놓았다. 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미국은 이 시기부터 시작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의 시대에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레이건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크게 확대되었다. 때문에 큰 정부를 지향하는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되었을 때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재정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보다 불안해진 재정을 추스리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했다. 한편 케인즈주의의 쇠퇴는 곧 복지정책의 후퇴와 부유층의 감세를 뜻했다. 198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진위 개수는 계속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이 갈수록 얕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진위 개수가 나오네요. 진위 개수란 뭔가?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공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이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약한 것이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한 시장소득 진위계수와 정부의 세금과 복지정책을 총망라한 소득을 측정한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로 구분된다. 어느 가정 일원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임금과 산업소득의 합이 총 1억 원이라고 해보자. 이 중 보험료와 세금을 2천만 원 납부하였고 한 해 동안 받은 의료보험 지원 혜택이 1천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1천만 원이라면 시장소득은 1억 원이지만 가처분은 1억 원에서 2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 또 1천만 원으로 총 9,500만 원이 될 것이다. 1억 마이너스 2천 플러스 500 플러스 1,000.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소득 진위계수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경제의 불평도 정도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인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3장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본 경제사 제3장의 또 소제목 산업혁명 성숙기에서의 대공황과 세계 금융위기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황금기를 뒤로한 채 복지가 후퇴되고 경제가 이런 방면에서 불안해지는 가운데서도 1980년대부터 IT와 디지털,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과 정보통신 등의 용어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3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 경제 발전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품 종류의 확대와 대량 생산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의 양이 급증한다는 의미도 있다. 2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대공황이 발발했던 것처럼 3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2007년에서 2008년에는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금위기가 발발한다.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발생한 부동산 시장 가격 거품이 일순간에 무너지며 대출을 했던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일부는 파산하며 세계 경제에 큰 먹구름을 들여온 일련의 사태를 말한다. 1929년 대공황과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두 경제위기의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앞으로 언제 닥쳐질지 모르는 경제위기의 전조를 미리 파악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공통점 1. 산업혁명의 성숙기, 생산호황기의 발발. 대공황은 2차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이 한창일 때, 금융위기는 제3차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이 한창일 때 발발하였다. 대공황 전 1920년대 자동차나 라디오용의 보급수가 급증했다면 금융위기 전 2000년대에는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 등의 보급 대수가 급증하였다. 공통점 2. 빈익부, 부익부의 심화. 생산 증가에 낮은 서민들 소득 증가. 생산 증가에 비해 낮은 서민들 소득 증가. 두 위기 전 상당 기간 서민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상품의 증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했다. 두 위기는 모두 자유시장주의 경제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발발했는데 자유시장주의는 곧 복지의 축소를 타고 복지의 축소는 곧 서민들의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아들부시 대통령 시절 부자 감세와 이로 인한 복지 축소로 미국 서민층은 점점 힘들어졌다. 당시 필자가 본 어느 다큐멘터리 영화는 미국 서민들이 피폐해진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 참전 구인을 모집하는 광고만이 덩그레이 남아있는 삭막해진 작은 지방도시의 영화 속 풍경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불안해진 중산층이 중요한 포럼 주제로 다루어졌다. 공통점 3.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말은 곧 상품의 생산에 비해 부족한 가계소득을 의미한다. 대공황 전 부동산 담보대출, 주식 관련 대출 또는 할부 금융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모습은 금융위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가계부채가 급증한 모습과 유사하다.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에 대출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한 형태이다. 2008년 3분기 시점에서는 미국의 담보대출 금액은 9조 2,940억 달러, 원화 환산 시 1경이 넘는다.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다. 두 번의 경제위기 직전에 사람들은 똑같은 빚을 져서 소비하였고 빚을 져서 주식을 사고 빚을 져서 부동산을 미친 듯이 매입하였다. 공통점 4. 부동산과 주식시장 과열. 생산 호황기인 동시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돈들이 자본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높았다. 경기도 좋아 보이고 남들의 경제상황도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소득과 부의 증가가 부족할 때 사람들이 투기 경향은 높아졌다. 투기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자산에 투자할 때 다른 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남들 따라서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다. 다른 어떤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부동산도 투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가격이 효용을 넘어서는 때 언제나 그 시장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손에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공통점 5. 시장과의 진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방아쇠가 되다. 부동산 시장 또는 주식시장의 지나친 과열은 결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순행식 엔진의 원리처럼 시장에서는 엔진이 뜨거워지면 조금씩 물을 부어 식혀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평소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이미 엔진이 너무 뜨거워졌을 때 찬물을 갑자기 끼어들면 엔진이 폭발해버릴 수도 있다. 대공황과 금융위기 때의 정책이 그랬다. 대공황이 발발할 불과 수개월 전 미국은 주식 투기를 제지하려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 금융위기 전 미국 중앙은행은 2014년 1%였던 정책금리를 2017년 5.2%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시켰다. 더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이미 저질러진 엄청난 양의 가계대출은 올라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공통점 6. 많은 은행들의 파산.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는 US 은행 등 9,000개 이상의 은행을 파산하였다. 금융위기에서는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등 초대형 투자 은행들이 파산하였고 기타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위기 당시 은행의 파산은 연쇄적인 위기의 원인이기도 했으며 결과이기도 하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모든 경제위기의 중심에 있다. 위기 전 증폭된 부채를 제공해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공통점 7. 케인즈식 해법으로 위기에서 탈출. 대공황 발발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다면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다행히 오바마는 자유시장주의의 경제론을 믿지 않고 케인즈주의를 신뢰했다. 그는 통화 확대와 양적 완화 정책 등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더 과감한 금융 통화 정책을 밀어붙였고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강력한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의 회복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 노력했다. 당연히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후 오바마 대통령 차기 대통령 트럼프에게 다시 상당히 부강해진 미국을 물려줄 수 있었다. 위기의 경로, 상품 생산 증가, 주가와 부동산 시장의 화랑, 그러나 소비 소득은 정체, 유효 수요 부족, 대출을 받아 소비, 주식 또는 부동산 투기,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 과열시키고 대출 더 못하게 금리 인상, 기존 금리 대출 부담 증가로 부실화, 은행 파산 등 위기 발생. 네. 지금 제3장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본 경제사, 이제 큰 제목, 타산지석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남을 곤란하게 하면 자신도 어려워진다. 플라자 합의. 1990년 일본 전체 부동산 가치는 미국 전체 땅값의 4배에 달했다. 와, 1990년대 일본 경제 부동산 가치는 전체 부동산 가치는 미국 전체 땅값의 4배에 달했다. 심지어 도쿄 왕궁터의 가치가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전체 땅값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 생각해 보세요. 일본 왕궁터의 가치가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전체 땅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가 되시나요? 1990년대 중략. 한편 도쿄의 긴자구역 땅값이 1평방미터당 5천만 엔까지 치솟자 일본 정부는 지하 100m 아래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에드워드 챈슬러 금융가의 역사 중 5천만 엔이면 우리나라보다 10배니까 5천만 원 10배면 5억. 우리나라도 요즘 뭐 5억까지는 내가 못 봤지만 1억 2억은 있는 것 같아요. 레이건 정부의 어마어마한 쌍둥이 적자는 미국의 위기감을 불러왔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달러의 평가 절상과 오일 쇼크의 수혜를 받아 큰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다. 일례로 오일 쇼크 때부터 기름을 적게 쓰는 일본과 독일의 소형차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절정에 달한 미국의 위기감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G5 회의를 개최하게 만들었다. 이 회의에서 결국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을 유도하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하게 이른다. 이 합의는 이후 엔화 가격을 계속 상승시켜 급기야 약 3년 후부터는 합의 이전보다 2배 오른 가격에서 움직이게 하였다. 1980년대 하반기 엔화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일본에 많은 부작용을 주었다. 일본 제품의 가격이 2배로 올랐기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본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재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가며 국내 경기마저 위태로워졌다. 일본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불황은 진정되었지만 이번엔 시중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졌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투기 열풍이 불며 자산 가격의 버블이 발생하였다. 당시 계산상 일본의 부동산을 모두 팔면 미국의 부동산을 4번 매입할 수 있을 정도였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자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따지면서 주식시장도 덩달아 급등하였다. 결국 과거 많은 버블의 붕괴처럼 이때도 자산 가격이 자산의 효용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시장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결국 자산 가격의 대폭락과 함께 위기가 찾아왔다. 일본의 자산 버블 경제와 그 몰락은 앞에서 살펴본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공통점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 자산의 가격의 거품은 그 투자 자산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을 멈추게 했다. 결국 그 거품의 크기만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교훈은 오랜 경제사의 많은 사례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것도 공유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책을 읽고 있냐면요. 점심시간,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났는데, 한 장은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입니다. 아예 점심 못 먹고 하고 있죠. 점심을, 오늘은 금요일인데, 제가 모처럼 회사에 있는 시간이고요. 또 모처럼 책을 읽을 수 있는 점심시간이었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한 10분간 오버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소 한 장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3장 지금 마지막 부 읽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대공황이나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단기간에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이후 급반등 또는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인다. 결국 몇 년 안에 가격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버블 경제 붕괴의 경우는 달랐다. 예. 라면 맛있죠. 라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저도 이거 책 읽고 나서 라면을 컵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겠네요. 네, 읽던 책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989년 말 거의 4만 선에 육박했던 니케이 지수는 1년 반 뒤 2만 4천 수준에 하락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등락하였다. 20년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만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었고 30년이 지난 1919년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전 고점의 절반 수준이 2만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문구는 잃어버린 20년이 되더니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30년의 불황 기간 동안 일본은 적극적인 공공사업과 0%까지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량 확대 등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여 왔다. 하지만 왜 경제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며 오랫동안 소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걸까? 필자가 판단하는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이 펼쳐나가야 할 경제정책들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90년대에 실행하던 엄청난 물량의 공공사업들이 유효 수요나 효율성의 문제를 간과한 채 하얀 코끼리를 생양산하였다. 네, 신라면 맛있죠. 이번 주 교회 축하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시면서 나눈 이야기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이미 산업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도로나 다리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비중이 적어 승수효과가 낮았다. 또한 이미 필요한 곳에 SOC 시설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실행된 추가적인 SOC 사업은 경제성이 극도로 낮았다.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기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경제성을 따져 신중히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였다. 하지만 정작 만들어진 것은 다람쥐만 다니는 길, 통행료보다 유지비가 훨씬 더 드는 다리,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공항들이었던 것이다. 결국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피상적인 수치에 경도되어 너무 성급하게 무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패인이었다. 당시 과한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운 수치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욕심의 일본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공공정책에 돈을 쏟아부었다. 일본의 사례는 정부 재정은 물기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지 스스로 그 물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스스로 물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네, 고맙습니다. 둘째,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서민 또는 중산층의 소득이 매우 중요하나 이를 등한시했다. 위기 이후 일본은 인건비 상승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라는 시각을 유지해왔고 이 시각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OECD의 자료를 보면 2000년대에는 1916년까지의 긴 기간 동안 G7 국가들 중 일본은 실직 임금이 하락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같은 기간 5개 국가,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10% 이상의 실질 임금 상승을 보였다. 굳이 이런 통계치를 보지 않더라도 과거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던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금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일본 중산층의 소득이 소외되어 왔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교통비 등 높은 물가 수준 대비 쪼그라드는 소득 수준은 다시 근검절약하며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일본 국민들을 양성하였다.
당연히 소비는 살아나지 않았다. 아무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여 외화를 벌어와도 그 돈들이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국부가 증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대항해 시대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세 번째, 네, 여기 비가 아침에 좀 왔었고요. 지금 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가치가 배치되는 인위적인 가격이나 수치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재정을 낭비했다. 일본은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정책에서도 성급했다. IMF 시대 직후에 한국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처럼 자산 가격이 충분히 하락해 있을 때 일본 자금들이 시장에 풀리면 그 돈이 저렴해진 자산으로 이동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가격이 되기 전부터 너무 성급하게 인위적인 가격 부양 정책을 사용하였다. 주식담보대출 가능 비율을 더 늘려주는 일반인들에게 더 빚을 져서 주식을 사게 하거나 보험사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매입하라고 명령하는 시기였다. 버블 당시 일본의 주가는 대공황 전이나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도 너무 비싸다.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가 평균 이익의 90배가 되었고 평균 배당 수익률의 주가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IMF 사태 이전에 고평가된 한국 주가나 금융위기 이전에 고평가된 미국 주가와 비교해봐도 적어도 4배 이상이 더 비싸다. 당시 일본의 주가는 적어도 4분의 1 수준인 1만 포인트 이하까지 하락해야 하는 정도 거품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주가가 불과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을 때부터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작했던 것이다. 너무 비쌌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가격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사게 했던 주식들은 추가적인 부실화와 원인이 되었다. 이런 인위적인 부양책이 현재에는 있을 수 없는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현재 일본 정부는 지금도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믿지 못할 가격 부양책을 쓰고 있다. 한편 인위적으로 부양된 주가나 부동산 가격으로 효용에 비해 가격이 싸지 않았기에 두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제로금융을 유지해도 고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차라리 현금이 싸다고 느꼈는지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실물 경제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네, 이제 몇 페이지 읽으면 다 읽기 때문에 네, 지금 232페이지인 한 7페이지 정도 읽으면 다 읽어요. 그래서 혹시 책 읽는 거에 네, 책 더 읽겠습니다. 이제 한 장만 이제 한 챕터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장 펀드 매니저 눈으로 바라보는 경제사 하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좀 넘게 읽고 있습니다. 소제목 오일 쇼크 이후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사. 이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오일 쇼크 때보다 2차 오일 쇼크 때가 어려웠던 이유. 1973년 발발한 1차 오일 쇼크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지만 산업이나 경제 발전에 큰 충격은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산업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가정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시기였다. 산업화가 덜 된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오일 가격 상승에 영향을 적게 받은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베트남 전쟁 특수로 어느 정도 경제 여력을 비축해 두고 있던 것도 도움이 됐다. 유가가 오르기 전 만든 시멘트와 자재들을 이용하여 막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활력도 보탬이 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 강국들의 불황으로 한국의 수출도 어려워졌고 당시 경제의 큰 축이었던 건설, 토목, 경기도 꺾여버렸다. 높은 물가 상승률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어렵게 하며 중동에 흘러들어간 막대한 오일 달러는 1975년 이후부터 한동안 한국에 큰 수혜를 주었다. 현대건설 등 건설 업체들의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 건설붐이 진행되던 중동으로 건너가 이른바 오일 달러를 벌어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가던 상황에서 발발한 1978년부터 2차 오일 쇼크 시기의 충격은 1차 때보다 훨씬 컸다. 정부의 정책으로 1차 때와는 달리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 큰 이유였다. 예컨대 1973년에 포항제철, 포스코의 전신이죠. 준공되었고 1974년에는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가 준공되는 등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 개발되었다. 1976년에는 현대자동차의 국산 모델 자동차 포니가 등장하는 등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발생한 2차 오일 쇼크였기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경제사관의 관점에서는 오랜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급격한 경제 불안이 국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 소제목 한국에 약 주고 병을 준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엔화의 초강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회를 주었다. 오래전부터 수출을 부르짖었지만 사실 한국은 1985년 이전에는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한국은 플라자 합의 후 엔화의 상대적 강세가 진행되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떨어진 1986년에 최초의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다.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만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이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몇 년간의 무역 수지 흑자를 통해 제대로 된 돈을 벌며 빠른 경제 성장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이때의 호황이 한국의 경제에 좋은 약이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면에서는 독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의 호황에 자신감을 가졌던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당한 부채를 얻으면서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달러당 7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생각해보아도 지나친 원화 강세 시대였다. 우리 시대 기업들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당시의 환율 상황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환율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에 큰 어려움을 올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해안을 가진 정책 당국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와, 정책 당국자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책 당국자가 존재했더라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편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앞세워 경제 능력을 되찾아가고 있던 와중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클린턴 정부의 일시적인 강한 달러 정책으로 달러 대비 엔화의 강세가 진정되자 일본 기업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으로 인해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 등 한국의 기업들은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지며 진행해왔던 대규모 투자들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는 이들 기업들의 부채에 발목을 잡혀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면을 맞이했다. IMF 외환위기로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기업들과 국가 경제 시스템을 뼈를 깎는 듯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했다. 네, 소제목 원, 엔 환율에 연동하는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 금융위기를 기회로 한 단계 도약하다. 금융위기를 기회로 한 단계 도약하다. IMF 외환위기 발발 IMF 외환위기 발발은 우리나라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에서의 그래프에 보듯이 원 엔화의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큰 폭으로 도약한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함께 한국은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출 주도 경제 국가가 되었다. 과도하게 IMF 외환위기 이전 기업들의 투자는 빠른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이제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해내는 자산이 되었다.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곧 환율의 등락에 민감해지는 경제 구조이다. 플라자 합의와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한국의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원화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오히려 그때마다 세계 속 한국 경제의 순위를 올려놓는 오아시스 역할을 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여지없이 원화 가격은 급락했다. 외환위기는 IMF 이후 약 10년간 갖춰온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시험 무대였는데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악화 상황에서도 한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은 해외 투자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당시 환율의 초약세는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기업 등 국내의 많은 수출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 속 한국 경제의 상대 순위를 올려놓았다. 무역 흑자의 약진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행 등 2010년 들어 급격히 진행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 문제들을 만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018년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감돌자 영락없이 원화의 가격이 평소보다 싼 1달러당 1200원대 내로 하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통화 가치마저 올라간 일본에 비해 향후 한국의 상황이 한결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8년에 이미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국가만 따져보면 우리나라를 앞서가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로 10개국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속도라면 곧 이탈리아, 불과 15년 전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국민소득이었 이탈리아를 앞지르고 10년 안에 4만 달러 수준으로 정체된 일본도 한국이 따라가 잡을 기세다. 기적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한국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더욱 높다. 향후 우리 경제는 불평등 문제 해결, 해소, 중산층 양산 등의 숙제를 풀어가며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등의 문제와 싸워야 나갈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가서며 비효율적 국가산업, 무분별한 부동산 부양책, 실물 경제 효과와 거리가 먼 통화 완화 정책 등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있었던 실책들이 상당 부분을 답습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움은 대목이다.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의 기형적인 가계재산 구성 문제는 향후 유효 수요를 잠식하고 국가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큰 문제가 되겠다. 한국에서는 해안을 가진 정책 당국자들과 금융 경제인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기를 고대하는 유의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박스를 읽어보니까 또 재밌네요. 케인주의자들의 눈에 한국의 부동산 열풍이 우려되는 까닭은 2019년 3분기 가계부채가 1,570조를 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30조 원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에는 부동산 구입용 대출이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실로 빚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가계대출 문제 자체와 그 대출 자금의 힘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모두 유효 수요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의 미래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 데 있다. 첫째, 가계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는 가계들이 앞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소비로 돌리지 못하고 대출금과 그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말은 소비로 연결되는 돈, 즉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평균 대출금리를 4%로 가정하면 매년이지만 60조 원을 넘어선다.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비축해 둬야 한다. 이래서는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다. 둘째, 하필이면 대출로 얻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부동산 가격과 이에 연동되는 임대료를 크게 상승시켰다. 고전주의 경제학을 연상했다고 평가받는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노의 토지의 이익은 모든 다른 경제주체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어록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기업에도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대료의 상승은 유효 수요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편의점이 입점하고 있는 상가의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면 편의점 주인은 수익이 크게 준 편의점을 억지로 유지하든지 이에 편의점 문을 닫든지 아니면 고용하던 직원들의 임금을 깎든지 아예 해고하든지 하는 식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 어떤 의사결정도 유효 수요를 깎아내리는 작용을 할 것이다. 경기 순환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가계대출, 경기 호주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자연스러운 상승이라면 결코 경제가 경계할 필요가 없다. 집값이 너무 비싸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너무 과도한 데에 있다. 전세계 30에서 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에 포함된 7개국 중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1위인데 2위를 차지한 영국 149%보다 37%나 높다는 현라고 한다. 2017년 OECD 기준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인 것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기형적이다. 이 정도면 한국 가계의 대부분이 집 빼고 나면 가진 자산이 없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가계재산의 40% 내외가 부동산 자산인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한국이 30, 50클럽 7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1.17명인 출산율이다. 가히 인구 절벽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걱정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가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는 추리도 해볼 수 있다. 부채가 많은 가정도 아이의 출산을 두려워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자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유효 수요를 크게 잠식하고 있는 이 두 문제 해결이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3장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한 주 동안 책 한 권을 읽고 매주 토요일 날 아침 6시 반부터 저희가 독서 토론을 하거든요. 독서 토론을 하는데 이제 내일이죠. 벌써 내일 6시 반에 이 독서 토론을 할 때 준비를 위해서 저는 내일은 발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4명이 발제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점들을 자금은 나눌 예정입니다. 네, 책 읽느라 정말 이렇게 이런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많은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책을 그냥 글씨 읽는 수준으로 읽는 거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독도 하고 또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 책을 마치겠습니다.